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서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26%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할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관련 수사와 조사만 이번이 6번째라며 세월호를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니죠, 우려먹다니요. 2014년 참사 직후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구조 책임자 중 해경 소속 123 정장에게만 구조 실패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강조하는 6번째 수사조사에서 앞선 5번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일입니다. 게다가 사상 최악의 구조 실패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선체 내부에 장면을 찍은 영상의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최근 맥박이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도 현장에 있는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하는 바람에 결국 숨지게 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우려먹는 게 아니라 검찰이 과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참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을 통해서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 이건 전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며 난리를 피웠지요. 황교안 장관이 자기 집도 아니고 국가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일선지검에 이래라 저래라 한 점도 균형 있게 비판하면 어떨까요? 황교안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안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임기 절반 다 돼서 이제서야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검찰 차원의 특수단이 꾸려지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세월호 수사조사 우려먹는 게 싫다면 이번엔 제대로 하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6번 동안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어서 속이 새카맣게 탄 유가족 마음이 조선일보보다 더 검겠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함께 달려가 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오늘 여는 말이 좀 길어서 뉴스 509가 됐습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왜 감사해요? 네, 1분이 줄었는데 그래도 출연료는 똑같기 계약 때문에 빈도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알뜰한 정상근 기자.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북한 주민 2명이 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으로 송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 동해상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에 송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정보 조사 결과 동료 선원들을 살해를 하고 남쪽으로 도주를 한 사람들로 파악이 됐는데 네, 해상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예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두 선원들을 살해하고 이제 봉헌한 만큼 이것은 사실상 추방 조치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돌려보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셈이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충돌 이후 멈췄던 국회가 재가동된 모양입니다. 네, 그 약 일주일 가까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이 됐는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야당은 계속해서 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은 강기정 수석이 운영위에서 이미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비서실장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맞서왔는데요. 네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 어제 이 국무총리에게라도 사과를 받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오늘 지상호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이 정부의 가장 대표격이신 총리께서 예결위 파행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는데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당사자가 이미 깊은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지만 저의 잘못을 저의 생각을 함언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면 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낙연 총리의 사과를 수용했고요. 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은 본격적인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야 3당 간사는 이 전날 파행된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과는 꼭 받아야겠다. 네네. 예, 그래요. 본인들은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비아냥대고 그런 건 괜찮은 모양인가 봐요. 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네,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잘해야 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또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하죠. 네네. 일괄 없애기로 했다고. 네, 한꺼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없앤다기보다는 일반고로 전환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없애는 건 아니죠. 예, 네네. 예. 그 2025년까지 이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관 전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은혜 부총리는 이 현재 고등학교가 1류, 2류 이렇게 서열화가 돼서 위화감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교육 격차가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면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고, 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교 진학 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와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대학 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 자사고, 외고 등이 입시에 치우쳐서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은혜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신분을 보장을 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 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라면서 일반고에 대해서도 이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만 있었어요. 저희 때는 특목고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워낙 외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학교 가는 친구들은 공부 잘해서 가는구나. 참 훌륭한 친구들이네. 이런 정도인데 네네. 지금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귀족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가 많아지니까 일반고 다니면은 많이
모자라고 또 많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네. 자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뭐 이른바 이제 서울의 뭐 이제 주요 대학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뭐 상당 부분을 또 이 4%밖에 안 되는 또 외고,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네.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조치인데 뭐 자사고 외고 이런 데서는 반발하겠네요. 네, 반발을 해서 아마 오늘 그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달 중순에 연합 공중 훈련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네. 또 난항을 겪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에 연합 공중 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규모로 시행되던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는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국 공군 그리고 주한 미 7공군이 각각 훈련을 하다가 이 대대급 이하 연합 전력만 함께 훈련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어제 담화를 발표해서 이 미 국방성은 싱가포르 조미 순회회담 이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지하기로 공약했던 남조선군과의 연합 공중 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면서 스톡홀름 조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이 미국이 연합 공중 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본인들은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에 미국 국방부는 이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 계획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서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과는 상관없이 훈련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미 국방부는 뭐 우리의 훈련은 그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갖는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하는 와중에 이 한미 간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상호 운용을 증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거 북한이 미사일 실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에게 위협이 되고 또 괜한 또 오해를 살 만한 이런 훈련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대화 국면이니까 서로 조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상황이 악화되는 길만 보이는 이런 훈련 이렇게 재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할 텐데. 네. 그 비핵화의 갈 길이 말이죠.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을 시한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여러 번 않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북한이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빈말 아니에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모병제를 공약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뭐 오늘 아침에 이 세계일보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는데 서울신문도 보도했습니다. 네, 서울신문도 보도를 했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검토 중이다. 자, 지금은 징병제입니다. 다 나이 되면 네, 요건을 신청자에 따라서. 갖춘 네. 그런 그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그 강제 입대죠. 뭐. 네, 예. 병역의 의무가 부과가 되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그런데 이제 모병제 전환, 그러니까 뭐 직업군인들로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네. 이 국방 및 청년 일자리 차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월급 300만 원을 주는 이 직업군인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 네네. 사실 모병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검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월 이 대정부 질문에서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에는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라면서 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병제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를 두고 이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이 보수 언론들이 이 포퓰리즘이라면서 안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도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수 정당 인사들과 보수 언론이 모병제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병역을 일부러 회피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병제도 비판하고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에 대해서. 모병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모병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앞으로의 현대전은
군인 수가 좌우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옛날에 안시성 전투나 이런 데도 그런 데나 뭐 사실 뭐 100만 대군 이런 게 굉장히 위협적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현대전은 무기 네. 또 전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워낙 뭐 좋은 기준은 아니지만 이 세계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네. 네. 어쨌든 뭐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머리 병력도 중요하지만 네. 네, 기술적인 부분이 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에 보냈는데 감 따고 뭐 전으로 얻어맞고 네. 그리고 저기 장성의 아들 생일 파티 시중이나 들고 네. 이래서 국민들의 공분이 아주 극대화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예. 그런 편제는 지금이라도 당장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저 돈 주고 한번 월급 주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예. 그게 가능한 일인지. 예. 그래요. 모비영재. 2250번 쓰시는 분. 모비영재 좌파들이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는 걸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승무원 추행 혐의로 체포된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진술 바꿨어요? 네. 뭐 절대 자기는 뭐 추행한 아니다. 일이 없다. 네, 이렇게 그런 적이 얘기했었는데. 없다. 예. 뒷자리에 앉아 있는 몽골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 몽골 헌법재판소장 도르지 소장은 이 성추행은 자기가 벌인 일이 아니었고 뭐 뒤에 앉아 있던 사람이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또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또 협박 같은 좀 그런 말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이제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바뀐 거고 또한 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글을 쓸 수는 있다. 라는 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닌 좀 모호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이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몽골인 A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이 도르지 소장과 함께 이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이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네. 그러나 외교 여건을 제시하면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면책 특권은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에게만 해당되는 됩니다. 권리입니다. 예, 김문기님, 제가 그 삼척 사람입니다. 삼척 동자 얘기하지 마세요. 삼척에는 그런 동자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선수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 생각보다도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했어요. 네, 심각합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오늘 이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 전국의 5,274개 초중고교 운동선수 63,211명 중 57,557명이 답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초중고 학생 선수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언어나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체의 15.7%가 언어 폭력을 당했다라고 답했고요. 14.7%는 신체 폭력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선수도 무려 2,212명에 달했습니다. 세상에. 응답자의 3.8%이고요. 네. 특히 전직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의 이 선수 폭행, 성폭행 사건 이후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선수의 응답 비율이 전체의 4%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초등학생 5명 중에 1명이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69%가 코치와 감독을 가해자로 지목을 했고요. 초등학생에게 심부름이나 빨래, 청소를 시키는 사례도 779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걸 왜 초등학생한테 시켜요? 그러게요. 뭐 초등학생이 아니라 그 선수들한테 왜 시켜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이 신체 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도 2,320명이나 됐고요.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성폭력 피해를 밝힌 초등학생도 438명. 초등학생을? 네, 그렇습니다. 조사가 됐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 수가 1,071명이었는데 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 사례가 많았고요. 강제 촬영 피해도 있었습니다. 무단 촬영 피해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강간도 5명의 중학생 선수들이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네, 조사가 됐으니
네, 밝혀내야 겠죠. 전수조사 결과 잘했고요. 전수조사 잘했고 저 지목된 사람들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 505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수님, 청취율 조사 결과 발표해 주세요. 올리브 나무님, 저도 이 김용민 라이브 청취율 궁금했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라디오 방송 KBS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저녁 시사 프로그램 1위가 누군가 봤더니 저희 김용민 라이브 그 위로 높더라고요. 없어서 이게 정말 너무 죄송하고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저희가 1위가 됐습니다. 제 위로 없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보니까 1위가 티모 라디오. 그 T가 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티모 방송의 뉴스 공장, 그리고 C모 방송의 뉴스 쇼, 그리고 저희 또 김용민 라이브가 이제 빅3에 속하는, 물론 1위와 2위의 격차가 대단히 큽니다만은 여하간 빅3에 들어갔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또 우리 저 빅3가 되는데 또 저녁 시사 1위 하는데 기여하신 또 다른 분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뚝 떨어진 기온에 차량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미리 점검을 해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안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판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전에 안성에서 오산,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밀리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용인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양지부터 7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감곡에서 여주 사이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미리 3번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네, 김용민 라이브에서 만나실 수 있죠.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는 시간. 핫 소리.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이 작성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근거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인데요. 군인권센터는 작년 군 특별수사단이 이 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이 계엄은 잘못하면 국제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공수부대 투입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문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계획이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촛불 계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계엄은 잘못하면 국제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건. 이게 공수부대를 북한에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남한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1월 20일 경까지도 공수부대를 남한에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1월 공수부대는 그냥 남한에서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월 20일까지 전후에서도 긴박하게 그 계획이 조현천 사령관이 안보실장한테 대면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수부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은 굉장히 위험했던 거고, 촛불 계엄도 물론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이 계엄은 자칫 잘못하면 국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북한까지 끼어 있다면 전쟁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수부대를 북한에 투입한다. 즉 전쟁을 유발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런 수까지 쓴다? 아이고 세상에 상상력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정들이 이 전쟁을 치를 뻔했어요. 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를 한번 보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희경 씨는 삼청교육대는 그냥 지옥이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진정으로 사과할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딱 잘라 말하자면은 거기는 그냥 지옥이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일반 군인들 교육시키는 거 그거에 배로 해갖고서는 구타 뭐 이런 걸 해갖고서는 뭐 걔네들 말로 그 조교들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죽여도 괜찮다. 우리에서 이렇게 명령 내려왔다. 죽여도 괜찮다. 뭐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건 팩트는 모르겠지만은 지네들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20대 때는 삼청교육을 해갖고선 징역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술이라도 배우려고 조그마한 공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삼청교육 갔다가 나온 놈이라고 사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이야 뭐 노동법 때문에 자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냥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국가는 전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다. 없었죠, 저는. 그런 분한테 사과 받고 그런 기대도 안 하고요. 네. 사과라는 게 진정 뉘우치고 잘못된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럴 분 같지가 않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에 꾸려졌습니다. 한편 특수단이 꾸려지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사회적 참사위가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위와 검찰 특별수사단 사이에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목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설마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박병우 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혹시 많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7시간 청와대의 대응, 특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이런 것들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전에 한번 검찰이 한번 들여다본 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 중에 이거는 분명히 위법 사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넘기겠죠. 그래요? 예. 그럼 7시간도 지금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진척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로 조호래 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로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실제로 수사 방향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어제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는데요. 발표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강력한 조치들이 많았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런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참여정부 때와 다르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집값 잡으려고 참 강력한 조치들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근데 그 기억을 다들 갖고 있어서 이번에도 또 실패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오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뭘까요? 그때와 다른 점은 가장 첫 번째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약 96% 수준이지만요. 그만큼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공통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택의 재고 수준, 그러니까 공급 여건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쏠리게 되는 수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조세나 금융이나 청약제도 같은 것들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실수요자를 위한 적절한 공급 물량 같은 것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앞서 제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7개라고 했는데요. 서울 27개 동이 맞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 데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기식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된다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집값 이게 안정화되고 하락한다고 해서 집 안 샀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도요. 이거 2, 3년 뒤에 정권 바뀌고 나서 만약에 다시 해제한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겠죠. 이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됐든 모든 부동산 정책이 5년,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사실은 롱텀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인구가 급감한다는 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단독 가구도 늘고 2인 가구도 늘고 많아봐야 3인 가구니까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길게 보면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 정책은 없지만 하여간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만 된다면 저는 집값은 장기적으로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따뜻뜨뜨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진실을 밝히겠다고 특별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참사 5년 만입니다.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일해달라라면서 황병주 잠수사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가 왜 세월호 관련 법안 통과를 막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의 동료기도 한 황병주 잠수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황병주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5개월 만에 다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다뉴브강 사고 당시에 연결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트라우마가 여전히 심한 상태다. 건강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똑같고요. 저희 트라우마는 저희가 느끼는 거는 많은 시간이 아마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치료가 언제 끝날지 그게 좀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여쭤봐 뭐 하겠습니까? 그 고통은 저희가 헤아리는 것 그 이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잠수사께서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셨어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대상에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관홍법 처리를 호소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 상임위에서 김관홍법이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초 국회에 박주민 의원께서 김관홍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2018년 2월에 통과를 해서 상임위에서 물론 치열한 공방이 있어서 수정안을 거쳐서 통과를 해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법사위에서 바로 저희가 알기로는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체 회의에 그냥 넘겼다. 그래서 그냥 1년 지금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법사위에 전체 회의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그때는 여야 의원이 다 합의를 했으니까 충분히 다 합의를 하고 해서 법사위로 넘어가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법사위에 어떤 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월호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 밝히시죠? 국회의원은 밝혀도 됩니다. 윤상직 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을 지금은 아마 법사위를 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분이 한 말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잠수사들의 사망이나 부상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참 정말로 화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잠수사가 관련이 없다. 잠수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당시에 그렇죠. 구조활동 참여하신 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또 잠수를 아느냐? 잠수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잠수 의학도 모르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고서 병원에서 또 그렇게 진단을 다 받았고. 그런 건데 잠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잠수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 사고 난 바다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이 이런 과정을 당연히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었을까 이게 짐작이 되는데 말이죠. 잠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세월호 참사와 잠수사들의 사망 불상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법사위 회의 당시에 잠수사 사망과 부상은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간 잠수사는 산업재해 심사 대상자가 아니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산재로 될 줄 알았어요. 산업재해가 되면 산업재해가 되면은 굉장히 편하고 저희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해경청장이 저희 병원을 왔었어요. 네. 청장이 와서 산재에 준한 만큼 충분히 다 치료 보상을 해줄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목포 고용노동부인가? 네. 그 산재 담당하는데 거기서 네네. 오셔서 예. 저희들은 산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산재 보험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세월호 구조를 하려고 한다면은 산재보험에 일단 가입한 다음 그러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들어갔어야 했네요. 그 국가는 근데 뭐 보험으로 안 된대요. 국가에서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경청장 당시 청장이 네. 산재 준한 만큼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자기 청장 저희가 이제 그 뒤로 전화도 했어요 청장한테. 청장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만둬서 모르겠다. 누구예요, 그 사람? 뭐 김석균 해경청장. 김석균 저 헬기 타고. 예. 지금 맥박이 뛰고 있는 이 구조된 학생. 그렇죠. 자기 빨리 헬기 타고 긴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학생 대신에 헬기에 타고 예. 자기 행사 가버린. 네.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당시가 이제 그 2014년에 약속이었던 거죠. 예. 김석균 씨 그 해경이 없어지면서 그 양반도 해경청장직을 잃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그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마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김석균 청장만의 약속이었네요. 해경청장의 약속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된 상황이 됐죠. 지금. 알겠습니다. 박선식 님이요.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걸 안 하다니 라면서 개탄해 하셨습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분들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골괴사, 디스크 같은 이거는 건강에 실질적으로 육체적 그 상해를 입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 때문에 현업에 복귀 못 하신다는 그런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업에 복귀 못한 사람이요. 저희들이 민간 잠수사는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이 24명, 25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업을 복귀 못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네. 거기에는 골괴사를 낳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네. 이 골괴사는 뭐냐면은 어깨에 무혈성 골괴사라고 이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네네. 이 뼈가 썩는 거예요. 어깨뼈가 썩는 건데 이게 이제 썩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통증이 와요. 비 오려고 그러면 많이 아프고 이제 저녁에 잘 때 이제 좀 쑤시고. 그렇죠. 어깨도 뒤로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뭐 어떤 거냐면은 관절을 바꿔야 돼요. 인공 관절로 넣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이거 이제 수술하면 재활도 해야죠. 재활까지 뭐 한 6,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수술을 뭐 개인적인 자기 돈으로 또 돈도 없어서 못 하지만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술 비용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산재에서 하면은 그 산재 보상이 어깨 이제 동료들 있어요. 산재로 처리한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산재에서 한 1억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피해 보상. 그 산재를 안 받으면 그 억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아니 지금 그분들이 공익적인 그런 구조 활동을 벌이셨던 분들인데 아니 이런 분들한테 당신 거기서 병을 얻었는데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묻냐고. 이 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하 이거 정말 참. 우리 선생님도 우리 황병두 잠수사님도 골괴사 판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으셨고요. 뭐 생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계는 대리운전도 하고 지금 잠수를 못 하니까요.
원래 직업이 이제 잠수 원래 직업이 업무셨죠? 잠수사입니다. 네. 산업잠수사인데 네. 골개사도 있지만은 또 산업 조금이라도 몸이 그런 대로 괜찮아도 산업 현장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네. 세월호에 있었던 사람들은 취업을 안 해줍니다. 지금. 아 왜요? 지금 몸이 그만큼 안 좋다. 니네 우리 회사에 와서 산소 처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 때문에 꺼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도 좀 어느 정도 괜찮아서 2번이나 어디 가려고 했더니 좀 곤란한데요. 이런 말 좀 들었고. 세월호에서 관련 자원 이렇게 그 공익 활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업계에서 알고 있습니까? 업계에서 저희 잠수업계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이게 좋은 일하고도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셈이 됐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몇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잠수 못 하시고 우리 황병조 잠수사님 포함해서 예 전업하신 분도 있고. 아이고. 저처럼 또 대리운전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병화는 어떠세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예. 물론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이제 병원 치료는. 지금 있습니다. 모든 치료 비용은 본인이 다 직접 대셨고. 아니요, 치료비는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보상에 관한 보상도 부분들. 그렇고 치료도 저희들은 이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한시적이에요. 또 한시적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 지나면은 본인이 다 그렇죠. 비용을 어느 내야 시점 돼요. 지나면 이제 국가에서 안 해주는. 언제까지죠, 그게? 그게 2022년인가 23년으로 얼마 안 남았네. 예. 아이고. 근데 그 안에 다 나서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나저나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상당할 텐데 뭐 전액 다 이렇게 치료비를 대준 겁니까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대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입증이 된 것만. 입증되지 않은 거는 본인이다. 본인이 해야죠. 그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계속 치료하고 약 먹다 보니까 이체적인 다른 것도 내과 질환도 생길 수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세월호 당시 잠수 이렇게 공익 활동을 한 것 때문에 발생한 그런 병환이란 것을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요. 그건 이제 그 2차적인 거는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 비용이 어떻게 좀 추산이 되셨어요? 그 비용은 이제 개인적으로 다 각자 이제 하고. 우리 황병주 잠수사님은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을 그래요? 다른 분들의 다른 경우는 분들은 입증 안 된 사람들은 약국적인 병원 가서 못 하니까 그냥 또 화내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소주 한 잔 마시고 되더라고요 사람이. 알겠습니다. 5414번 쓰시는 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면은 5414번 쓰시는 분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국가가 위태할 때 너희가 목숨.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로 그 현장에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책임감 없이 이 현장이 돌아갔는가. 그런가 정말로 그걸 증명해 준 거라고 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갔을 때도 정말로 모질싸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거 전쟁터구나.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는 없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김관홍법 이게 처리가 돼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잠수사님들의 이런 고충 이걸 떠나서 아니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병을 얻으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보상 안 하면 누가 나중에 그런 공익 활동을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께 김관홍법 처리를 호소하는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저희가 대신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목숨 걸고 정말로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한 대가가 각종 부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포함해서 건강 악화돼서 지금 생업인 잠수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많이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잠수사분들이 또 이런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이분들이 또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또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런 저희 잠수사들 뭐 잘 헤아려 주셔서 알겠습니다.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잠수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